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국 간 전쟁 추이를 분석해 봅니다. 먼저 러시아입니다. 첫 번째로 러시아의 전쟁 목표 달성에 차질을 가져온 점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목표는 2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고 만 4일 만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석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 점령에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주요 공항 장악은 대규모 병력 전개 및 물자 보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러시아군은 이것마저도 실패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쟁 목표 달성에 크나큰 차질을 발생한 것은 다음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전쟁 개시 전 분석형 모델을 이용한 워게임을 실시하여 도출된 재반 문제점들을 조치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푸틴은 정치적 야욕이 앞선 나머지 군부 입장을 무시하여 강압적 지시가 이번 비극적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심대한 전투 피해 발생입니다. 근본 러시아군은 대대단위 편주로 작전에 투입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근본 160개 대대 중 100개의 대대를 투입하여 전투력이 30% 파괴되었다면 100개의 대대는 더 이상 공격 임무 수행이 불가하여 후방으로 철수하여 전투력을 복원해야 합니다. 또한 대대본부와 예하 중대급까지 통신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지어 러시아 프로들은 자신들이 전투가 아닌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동 장비들은 이동간 유류 지원이 잘 안 되어 도로 주변에 정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심대한 전투 피해를 한 것은 러시아군의 전투 단위는 여단 단위가 아닌 대대 단위로 전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대 단위 전투는 단지 기동과 화력으로 1일 이내의 단기전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장기전에서는 최소한 여단 단위로 작전에 임함으로써 여단장은 예하대의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식량, 유류 등 전투근무 지원을 조치해야 하며 최전선의 대대장은 오로지 기동과 화력인 전투에만 전념해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군 장병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출신들이라 하여 이들은 차마 우크라이나에 총뿌리를 겨누기 어려울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통계로 러시아 병력 6천여 명이 사살되었고 전차 및 장갑차 등 전투 장비는 무려 1000여 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푸틴이 사면 초과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본 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전비가 소요된 데다가 세계 주요국들이 대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 은행에서 대량 루블 인출이 발생되고 루블 화폐 가치는 무려 40% 폭락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등 G7 국가들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하여 루블 가치는 폭락한 가운데 러시아 곳곳에서 반푸틴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 핵 제재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은행 결제 시스템에는 총 1만 1천여 코드가 가입되어 있는데 러시아 300여 개 은행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고 러시아 수출입 결제의 85%도 여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근본 러시아는 국제은행 결제 시스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치명적 실수는
핵카드를 비롯하여서 서방 세계에 군사적 위협을 감으로써 서방 세계의 결속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러시아 보복의 소극적인 독일과 중립국인 스위스까지 러시아 보복에 동참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결국 익명 높은 침략국으로 낙인 찍혔고 고립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월 28일 러시아 지도부의 전쟁범죄 가능성 조사를 작수하였으며, 그렇게 되면 푸틴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어렵더라도 푸틴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입니다. 심지어 국제축구연맹조차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 경기에 러시아를 퇴출시켰습니다. 독재 국가나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버튼업 의사결정이 아닌 탑다운 의사결정이다 보니 독재자의 잘못된 결심을 자동 제어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경제보복으로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푸틴도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분석해 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쟁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데 러시아는 어려운 경제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러시아를 국제은행 결제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핵펀치를 가했으니 과연 러시아는 장기 전쟁을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입니다. 먼저 젤린스키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지대로 탈출 지원을 단호히 거부하였고 끝까지 키예프 사수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젤린스키 대통령의 국민 지지는 30%에서 90%로 폭등하였습니다. 젤린스키 대통령의 또 다른 지적은 2019년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에 대비 2019년부터 비정기전에 대비하였다는 점입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주한 후 얼마 안 되어 아프간은 텔레반에 의해 붕괴되었죠. 반면 젤린스키 대통령의 결사항전 의지는 우크라이나 전 국민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였으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우크라이나 전임 대통령인 포로셴코도 소총을 들고 시민군과 함께 전선에 투입하였고, 어느 젊은 부부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부부가 함께 전선으로 투입하였으며, 한 남성 시민은 왼쪽에 의족을 한 채 순찰하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해외 동포들은 조국을 구하고자 귀국길에 장사진을 이루고 여기에는 여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우크라이나의 지원자들의 규모가 약 14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현역병 20만 여 명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계속 군사 지원을 해왔으며 추가로 4천억 원의 군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약 6천억 원 상당의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약 2천여 개의 대전차 미사일, 독일은 1,000여 개의 대전차 미사일과 헬기 타격용 500여 개의 스팅그 미사일을 제공하였고, 과거 구소련의 이성국이었던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불가리아 등은 약 60여 대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중립국인 스웨덴과 스위스도 중립원칙을 파괴한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통제로 들어가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은 직접 위협을 받으며 나아가 서유럽 안보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군사 지원하여 그들이 안보에 유리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만들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 지속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면 전쟁 자금 고갈에 직면하는 러시아의 패배는 필연적이 될 것입니다. 젤린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항전 의지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